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각 이거 우리 의원님은 뉴스로 나오기 전까지 모르셨나요? 이게 전혀 사저가 몰랐죠. 매각됐다는. 예, 전혀 몰랐고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현직일 때 총재 비서실장을 30대 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글을 쓰면서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그 기사가 보도된 직후에 김대중 재단의 권노갑 문희상, 네. 그다음에 당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저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그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몰랐고, 또 예. 특히나 김대중 재단 측에서는 그것을 이제 가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홍걸 씨죠. 네. 김홍걸 씨로부터 인수해서 공적인 어떤 기념관화하기 위한 작업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하. 그것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갑자기 그렇게 다른 용도로 매각이 된 것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죄송하죠.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님께도 죄송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네. 이 동교동 사저 아마 지금 연세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역사적 의미라고 할까요? 동교동 사저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의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가령 우리가 3.1 운동을 할 때 3.1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읽었다. 가령 그 장소다. 가령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장소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네. 그 시기에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음, 동교동이라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당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야당 인사들이 찾아가고 네. 같이 거기서 대치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민주화의 과정이 싹트고 이런 과정이어서 동교동이라는 말로 동교동 하면 행정 단위로서의 동교동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집,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살았던 동교동 집,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셨던 상도동 집, 상도동과 함께 예. 집이자 한국 정치사의 양대 과거의 어떤 민주 세력의 맥을 상징하는 것이자 어떤 민주화의 상징 이런 것이어서 그야말로 개인적인 어떤 뭐 매각이 돼서 이렇게 네, 저렇게 네. 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동교동계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사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는데 참 민주화 과정 또 민주주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정말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넘어갔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개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들으셨습니까? 좀 웃기는 얘기죠. 뭐 네. 그냥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음. 있는데 새로운 미래야 뭐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신하고 거리가 먼 정치 세력 아니에요. 이미 뭐 원칙이 없기 그냥 이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하고 제대로 싸우는 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일에 민주당과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몰랐고 또 알게 되자마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냥 요 사안에 대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알고 또 모르는 입장도 아니고 들어보면 금방 알 텐데 그걸 그냥 굳이 민주당을 이렇게 껴서 공격용으로 쓴다는 것이 네. 뭐 이해는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는 없다. 근데 김홍걸 전 의원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게 매각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라는 거고요. 공공기념관이 좌초가 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저를 매수한 사람도 민간 기념관으로 좀 약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뭐 본인이 그걸 매각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께 누가 될 것 같아서 굳이 더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보시고 어떻게 풀 생각이십니까? 처음에 그 김대중 재단과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정치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뭐 국민들이나 네. 또 심지어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손을 벌리기조차 너무 미안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 그런 과정에서 그 박지원 의원이 자기가 그 사적 자기 그 예, 예금을 다 예금을 털겠다라고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다들 속으로 우리도 내가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난감하죠. 근데 이제 재단에서 그 매입한 매입주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런 사정이 알려지니까 네. 그래도 이게 뭔가 좀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네. 그 책임의 양에 따라서 어떤 책임과 그 다음에 안타까움의 양에 따라서 노력을 하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김홍걸 씨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은 그냥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 선거로 돌아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더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정 또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지역으로는 마지막에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인 서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사나흘은 네. 서울 전 지역의 지역위원회도 방문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온라인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령 이제 당장 이렇게 나와서 방송도 하고 하는 예, 거고요. 고공전으로. 예, 고공전을 해야 되고 예. 이번 주 목요일 휴일 8.15 때 오후 3시인가 저희가 당원전에서 또 한번 라이브 어떤 당원들과의 토론을 한번 하려고 네. 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는 이제 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호남을 가면서는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8.15 요 시즌에는 이 일제의 어떤 밀정의 후예로서의 이 정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서울을 앞두고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좀 가다듬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정리돼서 곧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서울이고 일요일 날 전국 대회와 국민 여론조사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예. 또 상황도. 그래서 이건 뭐 아직 아직 많이 남았다. 남았습니다. 예. 근데 뭐 서울이니까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 아니십니까? 서울이? 네, 홈그라운드인데 뭐 서울 출신의 후보도 또 네. 계시기도 하고, 근데 암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나을 수 조금은 있겠죠. 나을 예. 수 그래서 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럼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지도부 구성을 몇 면을 좀 녹아낼지 모르겠지만 단합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고 또 최고위는 좀 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뭐 사실은 만장일치 제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라는 예. 것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최고위는 심의기구입니다. 아, 심의기구.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떤 권한상으로는 대표 중심 체제입니다. 근데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만장일치다 뭐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통상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이런 네.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최고위원 지도부로 이제 입성하게 되시면 어떻게 보면 제일 선수도 높고 또 연배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형님 역할을 연배는 사실은 이번에 네. 나온 남자 후보들 중에 제가 중간 정도 아 되는 것 중간입니까? 정봉주 후보하고 김병주 후보가 김병주 후보도 아마 저보다 한 조금 위실 조금 거고 더. 민영배 후보도 저보다 위인 것 아, 같네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진이다 보니까 저 느낌이 제가 일찍 시작해서 그렇지 연식은 아직도 쓸만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제 중진으로서 워낙 무게를 일찍 잡아야 시작해서, 되니까. 예. 아마 이제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보신 분들도 사선의 중진이
최고위에 들어가 있다 하면 네, 이번에 무게중심이 보니까요. 잡혀야 된다. 보니까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나온 게 기여다, 기여. 아니 이제 당이 이제는 커져서 예. 이렇게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한 분씩 포함되는 것이 음, 불가피한 정도의 당이 됐다 이런 생각이 그렇네요. 들어서 예. 사실은 쉽지 않고 앞으로는 이게 최고위원 선거가 너무 빡세다는 것이 드러나서 더 이제 뛰어들기가 어려울 텐데 이제 뭐 이렇게 진짜 아유 뜨겁게 지냈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 진짜 아주 제가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하면서 네.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는데 네. 총선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총선보다 아유 이게 체력전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러니까 역할 하실 게 많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위도 중요하고 또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수석 최고위원이 나와야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도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김민석 후보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맞아 수석은 무게감이 있고 또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 준비할 수 있는 또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ALS 투표나 아니면은 국민 여론조사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제가 모셔서 여러 가지 질문 제가 막 드렸는데 막힘없이 답변을 다 해주셔서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인상 있게 들었을 것 같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아마 또 방송 보신 분 중에는 이 유권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의 앞으로의 상황에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가 안정적으로 잘 싸워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에는 새로운 또 최고위원이 되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